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2022년 관악청년정책 네트워크에서 플랫폼 노동과 청년이라는 주제로 오늘 저한테 강의를 요청해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사단법인 유년센터 이사장인 김종진입니다. 제 프로필은 그냥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된 내용은 한 5가지 정도의 키워드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노동 그리고 어떤 일자리에 특히 청년들이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소셜 렌즈, 사회적 시선이라고 그러는데요. 노동을 보는 렌즈가 다 다르긴 하는데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구조, 기술 변화 과정에서 많이 익숙해진 4차 산업혁명, 그런데요 최근에 5차 산업혁명 보고서가 나왔어요. 이게 플랫폼 경제, 플랫폼 노동과 연결되어 있고 청년이 이 일자리들 앞으로 2명 중 1명이 여기서 일할 것이다 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의미는 대단히 우리가 곱씹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산업구조가 우리의 일은 플랫폼 노동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또 청년들이 여기 앞으로 어떻게 일하게 될 수 있는지, 혹은 이럴 때 어떤 조건인지 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현상만 보는 것도 그렇지만 각 나라들이 유럽연합에서는 어떻게 또 대응하고 있는지, 또 국제기구들은 유엔 산하의 이제 전문기구 ILO거든요. 우리가 메르스, 사스 때는 WHO, 세계보건기구에 따른 어떤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데, 노동과 관련해서는 모르는 분이 너무 많아요. 유엔 산하 전문기구가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1924년에 만든 WHO 세계보건기구인데, 그거보다 5년 전에 만든 게 ILO, 국제노동기구입니다. 노사정이 다 가입돼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최근에 플랫폼 노동과 관련해서, 그리고 또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도 대단히 많은 보고서 그리고 가이드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불평등한 일 혹은 공정한 노동, 사회적 이슈이죠. 이거에 관련해서 조금 공유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2편 소개시켜 드릴까요? 예. 미안해요 리키. 혹시 보신 분 있나요? 대중과 호흡 좀 하세요. 영화 좀 보시고요. 예? 켄 로치 감독의 영화입니다. 한 2년쯤 됐어요. 더 그 전에 개봉된 영화는 2016년에 나다니엘 브레이크라는 영화입니다. 또 그 전에는 빵과 장미라든가 여러 영화들이 있죠. 이 감독은 BBC 프로듀서 하다가 나와서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고, 다양한 우리들의 약자, 서민, 노동자, 여성, 청년들을 위한 영화들이 많습니다. 이 영화는요, 택배, 플랫폼 노동자 이야기예요. 2시간 내내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플랫폼 노동자, 배달, 가사 서비스, 카카오 모빌리티, 우버 기사들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구나 라는 거 볼 수 있거든요. 어떤 정책이 필요하거나 제도가 필요한지보다 저 영화는 그 자체를 잘 보여줍니다. 리얼리티가 대단히 있거든요. 기회가 되시면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간중간에 나옵니다. 또 두 번째 영화, 노마드랜드 보셨나요? 뭐 하시는 거예요? 영화도 안 보시고 이런 강연만 오시는 거예요? 노마드랜드는 영국 영화가 아니라 미국 영화입니다. 다 양쪽 다 영미,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영국, 미국 모델이 있고 유럽, 북유럽, 서유럽 모델이 있는데, 노마드랜드는 아마존 물류창고를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자, 질문 드릴까요? 우리 사회에서 지금 고용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게 쿠팡이거든요. 쿠팡 벤치마킹한 게 아마존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우리 사회의 일자리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이 되거든요. 아마존이 1994년 인터넷 서점 책방으로 출발했고 20년밖에 안 되는데 전 세계 ICT 기업부터 물류창고부터 서점까지 다 지배를 했잖아요. 쿠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고령 노동자들이 거기서 일을 많이 해요. 근데 역설적이게 우리 쿠팡은 청년들이 일 많이 하죠. 저는 그래서 저 영화를 보면서 5년, 10년 후에 우리들의 일자리가 저렇게 변하겠구나 라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아마존 물류창고의 평균 온도는 37도. 살인적이죠. 그래서 하루에도 4명, 5명이 앰뷸런스에 실려갑니다.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에디터님,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질병관리청에서 백신 맞을 때 시민들, 국민들, 사회 구성원들에게 준비하라는 게 있죠. 당연히 신분증 준비해야 되죠. 백신 맞으려면. 또 하나 있지. 뭐죠? 신분증이랑 뭘 준비했더라? 뭐죠? 선생님? 뭐죠? 아니
백신 맞아서 이상 반응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아, 해열제 준비하라고 하잖아요. 진통제. 뭐 준비했어요? 참 대한민국의 타이레놀 회사는 돈 벌 것 같아요. 예. 국민들이 다 물어보면 타이레놀밖에 생각 안 납니다.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해열제는 타이레놀 버전이 있고 이부프로펜. 아마존 물류창고에는 이부프로펜 자판기가 있습니다. 가 아닙니다. 우리 몸이 안 좋고 그러면 조퇴하고 반찬하고 연찬해야 되는데 해열제 먹고 더 일하는 거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저 영화상에서는 스케치나 책을 보십시오. 책이 더 사실관계를 보여주거든요. 자, 양쪽 다 예전하고는 다른 일자리 형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수도권 지역에 보면 예전과 다르게 물류창고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많아졌어요. 또 택배, 퀵서비스, 배달 음식. 예전과는 다른 형태로 일자리가 변하고 있고 이건 산업구조, 기술발전 과정에서 이런 일자리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청년의 일자리가 많아질 수 있겠다라는 걸 이 영화 두 편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뭐 우리 영화도 거의 유사한 게 많은데 오늘은 이 정도만 간단히 다 개인의 잘못이 아니고요. 저런 하나 해낸 게 사회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사실 우리는 다 개인이 감내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죠. 뿌리가 너무 깊어서 하나하나 해결하기 너무 힘듭니다. 오늘 보시는 슬라이드에 9가지의 키워드가 다 우리의 일자리와 청년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야,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우리 회사 어려워. 이거 해고라고 그러죠. 근로기준법 23조, 24조의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에 의하면 우리 기업들은 구조조정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이 언제 들어왔냐 근로기준법에 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혹시 제가 좋아하는 김혜수라는 영화배우가 나오는 국가부도의 날 영화 보셨나요? 보셨어요? 이쪽 라인은 특이해요. 영화도 안 보시고. 거기 영화 보시면요. 우리가 외환 보유가 부족하니까 IMF에 요청을 하잖아요. 빌려달라고 돈을. 조건이 있죠. 그 영화상에서 보시면요. IMF 일행이 서울역 맞은편에 밀레니엄 힐튼 호텔 지금도 있습니다. 거기에 캐리어 끌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김혜수라는 영화배우가 당시 한국은행 직원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쟤네들 들어왔네? 내일 회의 때 어떤 조건을 할까? 영화상에 보면요. 하나, 둘, 셋, 네 개인가 요구하는데 마지막 하나를 더 요구합니다. 레이버 코드, 한국의 노동법 바꿔. 그래서 97년 이후에 우리나라에 생긴 법제도 변화가 뭐냐? 구조조정 해고가 가능했고 물론 이건 조건이 가능할 때 두 번째 파견법이 그때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고용이 불안정한 일자리는 그렇게 생겼고 비정규직이 절반인 나라 저임금 노동자가 일하는 사람 4명 중에 1명이에요. 강사님 저임금의 기준은 어느 정도 올해 기준으로 약 230만 원 미만을 받으면 저임금 노동자에 해당돼요. 근데 4명 중에 1명이나 돼요. 청년 여기에 밀접돼 있죠. 왜요? 최저임금, 법정 최저임금이 얼마죠? 9,160원 시급으로. 월로 환산하면 하루 8시간 일하는 노동자 기준으로 하면 192만 원 정도 됩니다. 그거보다 한 40만 원, 30만 원 정도. 그래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는 이 낮은 최저임금, 저임금 노동자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뭐죠? 리빙 웨이지 생활임금 제도를 하잖아요. 낮은 최저임금이 너무 낮기 때문에 우리 도시에 우리 지역에 문화적 삶을 향유할 수 있는 정도의 임금은 받아야겠다라고 해서 지자체에서 만든 제도 중에 하나가 리빙 웨이지 생활임금이죠. 그래서 서울특별시청 관악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든 파트타임을 하든 기간제 계약직을 일하면 민간보다는 좋은 임금에서 일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거거든요. 저게 다 저임금 노동자를 해소하기 위한 지방 공공행정의 노력 중에 하나죠. 또 장시간 노동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고 아침에 출근해서 산업재해로 집에 돌아오지 못한 노동자가 5명이나 돼요. 하루 평균. 또 청년들이 많이 일하는 데가 서비스업이잖아요. 서비스 노동자들이 청년 노동자들이 힘들어하는 게 소위 말하면 따옴표 치고 진상고객, 상진이 아빠, 상진이 엄마 때문에 힘들어하거든요. 외국계 기업에서는 JS 고객 왔다 갔다 그래요. 지금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들어요 지금. 진상 이니셜 약자 써서 JS 고객 왔다 갔다 그러거든요. 어쨌든 대면 서비스나 전화로 응대하는 분들이 내가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폭언, 성희롱적 발언 이런 걸 되게 많이 하잖아요. 서비스 노동자가 740만 명이나 되고 청년, 특히 여성이 여기서 많이 일하죠. 다 감내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에도 제가 있는 걸 알아요. 감정노동 조례에 관한 법률. 감정노동자로 일하는 사람들이 힘드니까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혹은 상담치료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대변하는 노동조합은 14%밖에 안 되고요. 최근에 디지털 플랫폼 노동이 확산되고 있고 고령화 시대나 혹은 기후위기의 정의로운 전환까지 사실은
오늘 메인 주제는 아니지만 하나가 다 청년과 연결되어 있는 일자리이기도 합니다. 아시잖아요. 탄소 중립을 위해서 탈탄소 사회로 가기 위해서 2015년 파리 기후협약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탄소 배출량이 높은 산업은 줄여야 되는데 거기서 일하는 일자리가 다른 일자리로 전환되어야 되는 것이고 청년의 학교를 떠나거나 졸업하고 앞으로 선택할 일자리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가기 위해서 이런 게 다 맞물려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는 플랫폼 노동과 관련해서 할 건데 이렇게 공유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도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요. 그 전에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일자리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두 가지로 쉽게 말씀드리면요.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됐는데 이 근로기준법조차도 모두 다 적용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사각지대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A4 용지 이렇게 딱 보면 사각이라는 건 구석에서 잘 안 보인다는 거거든요. 근데 근로기준법에 일하는 청년 대상으로 보면 법을 온전히 다 적용받아야 되는데 일부는 적용받지 못해요. 대표적으로 어떤 일자리가 있을까요?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는 제도박 노동이라고 저는 쉽게 표현합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단시간 노동이요. 슬라이드 이렇게 일본어로 띄워놨는데 눈치 못 채시고 우리 관악 청년들 이상하시네. 자요. 근로기준법에 계약을 할 때 혹은 일을 할 때 그러잖아요.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하고 하는지 정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15시간 미만 14시간 이하로 계약하면 월평균 60시간 미만 하면 초단시간이라고 그럽니다. 초단시간에는 청년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여성도 많고 고령도 많지만. 자, 초단시간 일자리는 어떤 불이익이 있죠? 제도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있죠. 사회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니까 고용보험 가입을 안 해도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을 안 하면 예를 들어서 초단시간으로 관악지역에서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일자리를 4개월 하고 나면 계약이 종료됐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아야 되지만 초단시간은 실업급여를 받지 않아도 돼요. 죄송합니다. 못 받습니다. 받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예. 자, 그래서 지난 10여 년 사이에 청년의 일자리 중에 초단시간 일자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요. 제가 특정 브랜드나 회사의 명을 말할 수 없지만 멀티플렉스 극장 가셔서 아르바이트한 청년들 보세요. 또 신림역에도 극장 하나 있잖아요. 하루 일주일에 몇 시간 계약해요? 저 14시간이요. 예, 초단시간으로. 그럼 만약에 3개월, 4개월 계약이 종료됐다. 그러면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다른 일을 찾는 과정에서 취업이든 혹은 일자리든 실업급여를 받으면은 안정된 재취업 일자리를 서치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게 안 되는 거죠. 청년 일자리가 많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에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고요. 이건 서비스 산업이 확대되면서 더 확대됩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일하면 또 법제도를 모두 다 적용받지 않죠. 아시듯. 근데 5인 미만 사업장에 청년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산업이 프랜차이즈 가맹 산업이 활성화되잖아요. 본사 직영보다.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는 사장님 계시고 예를 들어서요.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 계시고 정규직 혹은 계약직 선생님들 한두 명 계시는데 아르바이트 하는 분들이 청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많은데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제도에서 또 모두 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없잖아요. 특히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아르바이트로. 10시 이후에 일하면 0.5배 가산임금을 받아야 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임금 안 줘도 돼요. 쉽게 설명드리면 제가 관악지역에서 A 편의점에서 예를 들어서요. 시급 10,000원이란다. 예를 들어서요. 9시부터 10시까지 하면 10,000원 받으면 돼요. 그냥. 근데 10시부터 11시까지 하면 15,000원 받아야 되는 게 법이거든요. 근데 5인 미만 사업장은 그걸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몇 가지들이 있어서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청년 일자리 중에 초단시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많다. 이걸 사각지대 취약 노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 아시면 좋죠? 취약은요. ILO 국제노동기관, 유럽연합, OECD 등에서 뭐라고 하냐면 저임금 노동자는 취약 노동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처럼 취약 노동자. 그리고 사회보험 같은 사회적 안전망을 적용받지 못하는 거 취약 노동자. 그럼 청년은 이 세 개에 다 들어가요, 거의. 그래서 청년 일자리를 양을 많이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냐면 일자리가 많아야 좋은 거긴 하잖아요. 근데 일자리 질을 따질 때는 이 세 가지 기준이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것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는 1953년에 만든 근로기준법을 적용은 받지만 일부만 적용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 중반부터 많이 말씀드린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는 아예 이 근로기준법조차도 적용받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제도박 노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청년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도 있지만 굿잡, 좋은 일자리도 있지만
근로기준법 일부만 적용받거나 혹은 이조차도 적용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청년들이 학교를 떠나거나 졸업하고 일자리를 찾는데 취약 사각지대 혹은 제도박 노동에서 일을 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청년 2명 중에 1명이에요. 여기서 일하는 분이. 이런 거면 적지 않은 규모거든요. 네. 자, 표현상 저는 그래서 자본 편향적인 산업 구조의 발전, 노동 일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쪽으로 갔다 올까요? 늦게 오셨으니까 질문이요. 지각하면 그래요, 원래. 예. 혹시 주거래 은행이 어디세요? 국민은행. 자, 어우, 반갑습니다. 저도 KB국민은행인데. 이번 달에 국민은행 영업점 지점에 몇 번 가보셨어요? 한 번 갔습니다. 한 번간 많이 가신 거예요. 자, 이쪽에 있는 분에 여쭤볼까요? 몇 번 가셨어요? 2번 갔습니다. 2번이나 갔어요? 아, 뭐 대출 받으러 가셨나? 자, 거의 일반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여쭤보면 한 번 가면 많이 가요. 한 번도 안 가는 분들도 많아요. 그럼 다 질문 드릴까요? 제가 만약에 KB국민은행 행장이라면 이렇게 주민 시민들이 한 번도 안 오고 한 번밖에 안 오는데 왜 그 직원들을 10,000명 이상 둬야 되죠? 자, 첫 번째 질문. 자, 두 번째 퀘션. 이번 주에 가방에 있는 지갑, 현금은 몇 번 쓰셨나요? 한 번도 안 썼을 거래? 여기도 한 번도 안 썼을 겁니다. 화폐 제도가 지금 바뀌었어요. 현금을 안 쓰는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제 느낌은 앞으로 뱅커, 은행원은 없다. 세일러만 있다. 은행 직원에서 단수 출납 은행원은 없어요. 100년 전에 은행원은. 방카슈랑스 보험 판매하는 사람만 정규직의 고임금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받는 거죠. 즉 이건 무슨 얘기냐면 청년들이 앞으로 좋은 일자리를 찾기에는 교육훈련, 숙련, 기술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등에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일자리 창출도 되게 중요하지만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진입할 수 있게끔 교육훈련 제도를 누구에게나 마련해 준 게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중에 우리 한국은 그 재정의 비율이라든가 인프라가 많지는 않습니다. 저는 일자리 연구자, 노동 연구자긴 하지만 앞으로의 한 10여 년 동안 우리가 집중적으로 준비해야 될 영역은 이 영역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자, 왼쪽 하단은 코로나 전입니다. 영업점 지점의 모습이. 오른쪽 2시 방향은 코로나가 확산되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올 1월 달에 저렇게 바뀌었습니다. 은행원이 한 명도 없는 은행 창구. 제 사촌 조카 녀석이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다니거든요. 3학년이거든요.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래요. 너 졸업하고 은행원 절대 가지 마. 과거에 50년은 은행은 안정적이고 보장받는 일자리였지만 앞으로 50년은 은행은 넌 구조조정 산업이야. 제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거는 산업구조 자체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빠르게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청년들은 어떤 일자리를 선택할까? 이런 문제도 이제 같이 됩니다. 오른쪽 하단 보세요. 5시 방향. 불과 5년 전에 상상도 하지도 못했어요. 병원, IT, 호텔, 은행은요, 브랜드로 자기 상품으로 먹고 사는 회사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다 포기하고 한 지점 영업점에 2개의 은행이 들어가 있어요. 멀티 복합 지점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길 건너 은행하고 지점이 있고 이쪽에 있으면 2개를 합하는 게 비용 절감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상대방의 회사 브랜드하고 같은 영업점에 지금 놓는 게 우리의 일자리의 지금 변화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신림에 극장 하나 있죠. 멀티플렉스 극장. 땡땡 극장이요. 몇 번 가보셨어요? 1년에 2-3번? 대중과 호흡 좀 하세요. 1년에 2-3번이 뭐예요? 웃자고 말 말씀드리고요. 코로나 전하고 코로나 후하고 바뀌었죠. 멀티플렉스 극장에서 우리 뭘 확인할 수 있죠? 키오스크로 다 바뀌었잖아요. 우리나라 멀티플렉스 극장은요, 등급이 A, B, C입니다. B 정도 되는 극장에는요, 아르바이트하는 파트타임 청년들이 몇 명이냐, 평균 60명이 들어갑니다. 시프트로 교대제로. 오전조, 중간조, 오후조. 한 명도 없어요. 이제 다 없어졌잖아요. 팝콘 파는 친구만 3-4명 있어요. 자, 그럼 질문이요? 거기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도 어디로 갔을까요? 쿠팡 간 거예요. 웃자고 말씀드리면. 근데 나쁜 의미는 아니고 제가 웃자고 말씀드리면 왜 쿠팡 같은 데 선호하는 줄 아세요? 플랫폼 노동이? 편의점, 버거킹, 멀티플렉스 극장 가면 면접도 봐야 되고요. 꼰대 같은 선배들 봐야 되고 뭐라고 하기도 하고 진상 고객도 많고. 그런데요. 플랫폼 노동 가면 스마트 어플리케이션에 회원 가입해갖고 내가 하고 싶은 때 일하고 얼굴 안 만나도 돼. 일하는 라이프 스타일의 문화도 바뀌고 있는 거예요. 자본은 이게 되게 편입을 잘하죠. 이런 사회에서. 자, 너희들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지난 수년 동안 확산되고 있었고, 특히 이 이야기를 오늘은 집중적으로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2022년에 어디 컨퍼런스, 회의, 토론회에서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공부 안 하는 사람이에요. 유럽연합에서 작년 1월 달에 5차 산업혁명 보고서 나왔습니다. 드디어. 자, 슬라이드에 있듯이요.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은 너무 오랜 얘기니까 갈무리하고요. 3차 산업혁명이 단어가 제시된 건 전 세계 1969년이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2011년. 3차에서 4차 오는데 우리가 40년이 걸렸거든요. 4차 산업혁명을 가장 먼저 얘기한 건 독일입니다. 인더스트리 4.0. 그런데요. 2011년에서 2021년 딱 10년 만에 5차 산업혁명 보고서가 나왔어요. 4분의 1로 축소했습니다. 그 기업에서. 5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디지털 경제, 디지털 전환, 플랫폼 경제가 핵심 중에 하나거든요. 왼쪽 상단은요. 2011년에 독일이 가장 먼저 전 세계에서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할 때 What is Industry 4? 4차 산업혁명은 뭐냐라고 할 때 독일의 시민들한테 직관적으로 보여준 사진이에요. 전 세계에 가장 기반이 되는 산업이 뭐죠? 제조업입니다. 제조업 중에 가장 핵심은 자동차거든요. 우리도 보세요, 선생님들. 현대자동차가 우리 사회 기간 산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현대자동차는 좋은 일자리고요. 그렇죠? 임금도 많고 복지도 많고 노조동조합도 있고.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10년 전에. 독일의 벤츠 공장은 스마트 팩토리 공장이 돼서 이제는 자동화로 많이 바뀐다. 그래서 예전처럼 벤츠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모집해요. 그럼 생산직 노동자 모집하는 게 아니에요. 자동화된 공장에 누구야? 남녀 누구나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조업은 힘드니까 상대적으로 다운피치고 남성 노동자들이 많잖아요. 지배적으로. 그래서 여성은 임금 낮은 데로만 가고 이런 젠더 불평등한 성평등한 산업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거든요. 누구나 일할 수 있어. 제조업에서 이제 안정적으로 고임금에. 근데 조건이 있어. 왼손에 있는 게 뭐죠? 왼손에 뭐 갖고 있어요, 저분이요? 태블릿 PC. 오케이. 너 안정적 굿잡 좋은 일자리에서 일하고 고임금에 고복지에 좋은 일자 선택하려면 하이 스킬 갖고 있냐는 거예요. 교육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 만질 수 있어? 그래서 앞으로의 5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자기의 기술의 보유의 능력이에요. 인적 자본뿐만이 아니라. 지금 아시죠? 청년기본법이 3년 이제 제정됐고 조례가 만들기 시작되고 확산되고 있는데 일자리, 서울특별시는 일자리, 설자리, 놀자리 뭐 이런 얘기도 표현하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청년 주거복지, 청년 일자리, 청년 수당 이런 게 하드셨지만 저는 10년이 지나면 앞으로 청년의 이 변화하는 산업구조 기술에서 얼마나 우리가 쉽게 말하면 노하우, 숙련, 암묵지, 기술 이런 게 보호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사회로 간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병원도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다 키트 자동화 시스템을 변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 시기에 경제학자들이, 주류 경제학자들이 보여준 그래프예요. 저는 이 그래프를 보고 야 진짜 저렇게 되겠다. 우리 사회는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렇게 가면 안 되죠? 가도 될까요? 중간 수준의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자기의 인적 자본, 기술, 암묵지에 따라서 그 보유 정도가 낮으면 단순 일자리 기계와 자동화에 플랫폼 노동에 이런 데를 내몰리는 거고 하이 스킬을 가지면 좋은 일자리 살아남을 수 핵심은 중간 일자리가 우리 사회가 앞으로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중간 일자리를 지키는 게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어느 사회나 허리, 버팀목이 있어야 되는데 이 중간 일자리가 없어지는 양극화되는 모습이 되게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게 우려스러운 내용 중 하나입니다. 유럽연합에서 작년 1월 때 나온 5차 산업혁명 보고서 12쪽에 저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미지 파일이. 제가 깜짝 놀랐고 야 저렇게 직관적이구나. 2009년, 2019년 전 세계 글로벌 시가 12위 기업들을 다 꼽았어요. 위에 상단의 기업군 10개는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할 때 2년 전 회사들. 밑에는 5차 산업혁명 보고서에서 언급하기 전에 2년 전. 자 위에 보세요. 엑손부터 시작해서 10개의 기업군 보면 파이낸셜부터 제조업부터 다양한 기업군들이 있죠. 그런데 10년 만에 싹 바뀌었습니다. 두세 개 제외하고 다 어떤 기업들이죠? 다 아는 기업들이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페북, 아마존 등 ICT 기업들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디지털 경제, 5차 산업혁명, 플랫폼 경제를 즉 저 ICT 기업들이 제조업부터 비제조업까지 다 장악한다는 거거든요. 지금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이 테슬라하고 합작해갖고 자율주행차도 만들어요. 그러면 애플은 정보기업입니까? 정보통신기업이에요? 제조업이에요? 즉 경계가 허물어진다. 예전하고는 다르게. 이게 디지털 경제 5차 산업혁명 핵심 중에 하나고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면 저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굿잡인가요? 좋은 일자리인가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카카오가 몇 개 기업 갖고 있죠? 189개.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성남 판교에요. ICT 개발자들은 고임금에 좋은 일자리 복지도 좋죠. 그 일자리는 다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죠? 카카오 모빌리티 기사들. 플랫폼 노동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지역 옆에 동네에 콜센터 선생님들. 연봉 2, 3천만 원도 채 안 돼요. 비정규직이 별로 없어요. 왜 비정규직이 별로 없는지 아세요? 저 기업들은 모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예전 버전으로 가면 용역, 아웃소싱을 하는데 그 업무를 갖다가 그 비정규직 활용하는 게 아니라 다 과업을 쪼개갖고 태스크로. 그래서 100명짜리 기업, 50명짜리 기업 이렇게 다 쪼갰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적 기업에 비해서 비정규직이 별로 없어요. 자회사로 다 쪼개버려갖고. 근데 임금 수준은 비정규직처럼 받죠. 합했다? 벌렸다. 카카오가 어디까지 진출했죠? 은행에서 페이도 하고 또요. 자, 볼까요? 그러면 자, 오늘 여기 관악오랑에 청년 네트워크에 오신 선생님들한테 여쭤볼까요? 하청업체, 협력업체 말고요. 직접 고용한 고용보험을 가입한 기업 중에 대한민국 고용 1, 2, 3위 기업들 어딜까요? 자, 1위 삼성이요. 예, 초등학생도 알아요. 자, 2위는요? 현대. 예, 중학생도 알아요. 현대자동차인 것. 자, 핵심은 3위 어딜까요? 쿠팡. 야, 여기까지 맞추는 건 진짜 100명 중에 한 명인데.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숫자죠. 삼성전자 11만 명. 자, 현대자동차 6만 7천. 자, 쿠팡의 고용 규모입니다. 쿠팡 플렉스 말고요. 고용보험 가입한 몇 명일까요? 몇 명일까요? 5만? 5만이요? 조금 더 써보세요. 6만 5천? 6만 5천. 네. 삼성과 현대가 우리나라 수십 년 된 전통적인 회사인데 쿠팡 딱 10년밖에 안 됐는데 6만 5천이에요. 쿠팡 플렉스 빼고요. 플랫폼 노동자 빼고. 근데 여기에는 두 번째 질문 하셔야 돼요. 현대자동차 6만 7천 명은 고임금에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에 6만 7천이지만 쿠팡의 6만 5천은요. 소수 개발자하고 오피스 직원을 제외하고 나서는 다 일용직 계약직입니다. 산업은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는데 플랫폼 노동자들처럼 고용 없는 성장이거나 일부 고용한 저렇게 다수의 일자리는 디센트웍, 좋은 일자리가 아니라 나쁜 일자리가 많다. 청년들이 다 저기 간다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예, 쿠팡이 저렇게 될 거예요. 작년에만 15,000명 청했습니다. 쿠팡이. 쿠팡 한해서만. 예. 자, 디지털 플랫폼 노동,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노동이 건담으로 걸어야 되는 플랫폼 노동 시대를 열었습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이 이끄는 4차 산업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초단기 노동을 제공하는 임시 근로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일감을 받아 그때그때 일하는 비정규직 형태의 노동자로 공유 택시 운전자나 앱 배달원들이 대표적인데요. IMF 외환위기 당시에는 정규직에서 비정규직, 우리가 이분법적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으로 내몰리면 비정규직으로 고용되면 안 좋은 일자리. 근데 지금은 변했다는 거예요. 플랫폼 경제에서 고용의 형태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 형태 계약을 통해서 너와 나는 동등한 계약이야 라고 한 것이고, 두 번째는 통제 방식이 이윤을 창출하는 임금의 방식이 아니라 실적에서 한 건당 건수제로, 그리고 두 번째로 고객도 평가하게 해서 결국은 자본주의에서 가장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방식을 만들어내고 유지하는 게 플랫폼 경제라고 봅니다. 예, 이 플랫폼 경제가 5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하나거든요. 디지털 경제, 디지털 전환. 오늘 좀 자세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외국에 보면 이런 일하는 모습들이 많죠. 우리로 한번 이제 보도록 할까요? 자, 위에는 외국의 글로벌 기업들이고 중하단은 우리의 기업들입니다. 동남아 쪽에 가면 우리 카카오 모빌리티처럼 그랩이 많고요.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우버 리프트가 많죠. 혹시 덴젤 워싱턴이 나오는 더 이퀄라이저라는 영화 보신 분 있어요? 진짜 저는 우리 청년 활동가 분들을 보면 삶과 공유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송중기가 나오는 재벌집 막내 아들은 보셨어요? 보셨어요? 그건 또 보셨어요? 김래원이 나오는 소방관역 경찰서는요? 그것도 한번. 대중과 호흡 좀 하세요. 이거 오신 분들. 자, 다시 가겠습니다. 더 이퀄라이저라는 영화의 1이 있고 2가 있는데요. 이 2에서는
플랫폼 노동의 문제를 기가 막히게 포착합니다. 제가 잠깐만 요약하면요. 그 덴젤 워싱턴이라는 영화 배우가 미국의 무슨 정보요원 같았나 봐요. 근데 영화상에서는 시골 소도지에서 리프트 기사로 나와요. 플랫폼 노동자로. 근데 승객, 이용객 어떤 친구들을 안 좋은 관계가 있었는데 요약하면 끝날 때쯤에 야, 너 스마트폰 좀 내놔봐. 탁 줘요. 별점 5점 찍어. 이게 뭔가 아세요? 자, 다시 제가 좀 설명해 드릴까요? 우리는 제주도에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김포공항에 내렸어요. 와서 지하철, 리무진, 버스가 다 끊겼어요. 택시를 타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물론 경기도 뭐 서울 이렇게 하지만 자, 그 택시들이 기사님들이 뭐 예약 말고요. 손님, 승객, 이용객 나를 기다리는 기준은 뭐죠? 거리 가까워. 또요. 리뷰. 아니요. 먼저 온 놈이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먼저 온 택시가 기다리는 거잖아요. 쭉 줄여. 뭐 어느 서울역도 마찬가지고. 자, 미국 LA 공항에 내리면요. 1층 이쪽에 오른쪽에 가면 우버 리프트 정류장이 있습니다. 한 500대가 지금 쭉 있단 말이에요. 자, 질문. LA 공항에는 우버 리프트는 손님, 승객 기다리는 기준이 뭘까요? 가까워. 아닙니다. 손님의 평가. 뭐요? 손님의 평가. 예, 정답. 우버 리프트는요. 지난 한 주 동안 좋아요 별점 5점 만점에 3.7점 미만으로 맞으면 계정이 정지됩니다. 일을 못해요. 3.7점 이상 맞아야 되고 5점에 가까울수록 거기 앞에 쓸 수가 있어요. 이건 무슨냐면 전통적으로 우리의 일자리라는 건 고용, 인사, 평가, 내 임금에 영향을 주는 건 회사 고가에 따라서. 그런데요. 플랫폼 노동자들은 소비자, 고객, 이용객이 별점 5점 만점 중에 몇 점을 주느냐가 내 소득과 일자리에 연결되는 거예요. 혹시 카카오 모빌리티 이용해 보시면 아시죠? 끝나면 기사님들이 좋아요 5점 꼭 눌러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기 인센티브하고 배차 간격하고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이 택시기사 배달부터 해서 이 거리부터 시작해갖고 좋은 일자리 배급에 다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서비스를 최근에 많이 하다 보면 그런 게 많잖아요. 이게 이제 그런 일자리들이 플랫폼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고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노동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다시 설명할까요? 오늘 관악오랑 분들이 한 10분 오셨는데 끝나고 나고 오늘 뭐 월드컵 축구도 하니까 출출하니까 제가 피자 한 5판을 쏘고 갈게요. 드시고 가세요. 네. 그럴 일 없어요. 그럴 일 없어요. 자, 한번 쏘고 갈까요? 5년 전에는 야, 여기 어디 피자가 맛있지? 아, 저기 파파존수가 있구나. 전화번호 몇 번이야? 아, 576이 어쩌고 저쩌고. 갖다 주죠? 그럼 그 배달하는 배달원, 배달기사, 배달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노동자예요. 파트타임이든 일원직이든 상용직이든 계약직이든. 자, 지금 어떻게 하죠? 전화 안 하죠? 꺼내서 나의 어플리케이션 중에 배달의 민족, 요기요, 푸드플라이 땡겨요? 그 어떤 것 좀 시키잖아요. 자, 그걸 갖다 주는 사람 누굴까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주입니다. 최저임금 안 지켜도 됩니다. 연차휴가 없어요. 1년 지나면 퇴직금 줘야 되는데 그것도 없습니다. 산재보험도 없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작년 올해 최근에 정부에서 적어도 산재보험을 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그게 시작된 거거든요. 규모가 몇 명이냐? 220만 명. 인천시 인구만큼의 플랫폼 노동자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확산되고 있거든요. 전 뭐냐면 지난 10년 동안 플랫폼 노동이라는 단어 키워드가 언론 기사에서 얼만큼 많이 나는지 딱 5년밖에 안 돼요. 우리 비정규직이라는 단어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알려진 지가 20년, 30년 됐거든요. 근데 플랫폼 노동은 딱 5년밖에 안 됐는데 이제 대충 알았잖아요. 배달의 민족, 카카오 이런 걸 통해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밑에 신문 스크랩은요. 국제노동기구 ILO가 앞으로 보편적인 일자리가 될 것이다. 플랫폼 노동이. 특히 전 세계적으로 청년들은 여기서 일을 많이 할 것이다. 라고 지금 화두를 던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도 야, 플랫폼이 확산된다면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 확산되고 청년이 많다면 좋은 일자리가 되는데 좋은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있더라. 그러면 우리의 국가나 사회나 우리 지역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답을 찾아야 되나. 이런 문제가 이제 있는 겁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이제 쉽죠. 이게 더. 쫙 제가 펼쳐봤습니다. 왼쪽은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파견이든 파트타임이든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노동자예요. 이건 앞으로 미래에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오른쪽 끝은 자영업자죠. 여기도 별로 이제 문제가 안 돼요. 자기가 뭐 창업하거나 뭐 이렇게 사장님 지위로 가니까 중간입니다. 플랫폼 노동자들이 혹은 프리랜서 형태의 일하는 독립노동자들이 앞으로 우리 사회의 절반 이상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건
쉽게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몇 명인데 이게 중요하죠. 자,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어요. 오늘 보시는 분들 슬라이드 왼쪽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야 되지만 일부만 적용받는 사각지대 노동자들 쭉 청소년 노동까지 있습니다. 자, 오른쪽은요. 특수고용 노동자 165만 명, 보험 설계사, 골프장 경기 보조원, 레미콘 기사 이런 선생님들처럼 165만 명, 프리랜서 400만 명, 플랫폼 노동자 220만 명. 합하면 왼쪽과 오른쪽 우리 청년들이 학교를 떠나거나 졸업하고 일자리를 선택하는데 굿잡이 아닌 일자리가 무려 1780만 명이나 됩니다. 자, 밑에 보시면 제가 또 오늘 친절하게 서울이 몇 명인지 청년이 몇 명인지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 끝에 플랫폼 한번 볼까요? 플랫폼 노동자가 220만 명, 청년 42만 명, 서울의 플랫폼 노동자 약 4, 50만 명 이렇게 되는 거죠. 프리랜서 5, 60만 명. 그러면요 플랫폼 프리랜서 100만 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도시에. 예. 관악에는 몇 명 있을까요? 있겠죠. 그럼 뭐 인구 취업 비중을 하면 적지 않은 인원이 이렇게 보호받지 못하는 제도박 노동에 있고 청년들은 그 일자리를 더 선호하더라 이런 겁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청년들이 많이 가는 건 배달만이 아니에요. 그다음 이제 보시면 다른 유럽하고 비교할 수 있죠. 청년기본법의 청년은 몇 살부터 몇 살이요? 19세부터 34세. 이분 특이한 분이네. 예, 맞습니다. 청년기본법상 19세에서 34세. 서울시부터 25개 자치구에 청년기본 관련된 조례에도 대부분 그렇게 돼 있죠. 물론 자치법규에서는 뭐 39까지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저도 그렇게 끌어놓은 거예요. 연구자니까. 그냥 30대 이렇게 하지 않고 기본법상 34살까지 이렇게 보면 대충 보시면 유럽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한 절반이 플랫폼에서 이제 일하는 시기가 온 거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 세계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경향성을 이렇게 비슷하게 갑니다. 24세 이하도 많죠. 자,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일반 시민들은 조금 플랫폼에 관심 갖는 분들은 이쪽만 플랫폼인 줄 알아요. 근데 아닙니다. 앞으로는 이쪽이 더 증가하고 있고 청년은 일로 더 많이 갈 겁니다. 자, 요약하면 국제노동기구 ILO는 플랫폼 노동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플랫폼이 뭐죠? 정거장이나 기차에 이쪽에서 이쪽을 매개하고 연결해 주는 게 플랫폼이라고 그러잖아요. 플랫폼 노동은요. 저 입사 원서 냈어요. 면접 보고 여기서 일할 거예요. 이런 공간 베이스가 아니라 일감이나 일을, 과업을, 프로젝트를 플랫폼, 어플리케이션, 인터넷 웹에서 찾고 그런데 일, 서비스, 노무는 두 가지 용으로 구분된다는 겁니다. 오프라인에서 제공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도 아니야. 난 일감도 온라인에서 찾고 일의 제공도 결과도 아웃풋도 그냥 온라인으로 업로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걸 유형화 개념적으로 하면 밑에 하단에 있듯이 지역 기반, 장소 기반, 로컬. 대표적으로 배달 혹은 가사 서비스 이런 일자리들이 지역 기반, 장소 기반 플랫폼 노동이라고 합니다. 우리 다수는 저것만 알아요. 그런데 상단에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웹 기반, 온라인 기반 플랫폼 노동.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들은요. 크놈, 숨고, 위시캡, 마벨탑, 크라우드웍스. 이런 회사들이죠. 아세요? 네. 회원 가입해갖고, 나 번역 잘하는데, 회원 가입했는데, 독일어로 5쪽 번역하라는 거 딱 클릭하면 내 거잖아요. 매칭해주고. 수십만 명이 지금 저기서 일하고 있습니다. 숨고라는 회사는 몇 년 안 됐는데, 공중파에 CF 광고도 해. 이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각종 과외, 레슨, 김과외부터 시작해갖고, 엄청나게 많으시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거기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회보험도 받지 않고, 뭐 일하다가도 퇴직금도. 예. 좀 옛날 됐는데요. 보통 이렇게 강연이 끝나면 한두 분이 혹은 두세 명이 아유 강연 잘 들었어요. 저 누군데 명함을 주죠. 또 연락할 수 있거든요. 뭐 형식적이든 진실되든 10년 전 5년 전에 어떻게 했죠? 그 명함을 받으면 저장해놓고 명함 어디 갔나 몰라요. 명함까지 꽂아놓든가. 지금 어떡하죠? 어플리케이션 어떤 회사가 있어요. R이라는 회사. 이거 다운받아 놓죠. 그래서 명함 받으면 어떡하죠? 차크를 찍죠. 이 찍은 거 AI가 DB 해주는 거 아니에요? 데이터베이스. 8,200명의 그 리멤버 회원 타이피스트라는 작업자, 플랫폼 노동자들 집에서 카페에서 떴네 딱 클릭하면 몇 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다 곧 AI로 OCR 광학으로 이제 자동화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8,200명 필요 없는 거예요. 자, 실업자 된 거죠. 일감 끊겼으니까.
근데 실업급여 받아야 되죠. 받을까요? 플랫폼 노동자인데?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마트가 직접 고용한 인원이 25,000명밖에 안 돼요. 25,000명. 이마트가. 그런데 리멤버에만 8,200명. 이렇게 일자리 지도가 지금 변화하고 있고 청년들이 그 관련된 일에 지금 참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싫어하는 용어가 뭔지 아세요? 작업자, 참여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용자. 노동자라는 단어는 절대 안 쓰거든요. 이 플랫폼 경제에서. 이 언어의 프레임이 있는데 대단히 달리 사용을 하고 있죠. 무슨 작업자야? 노동자라고 하면 되지. 직원이라고 하거나. 너와 나의 관계가 고용관계가 아니라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플랫폼 노동자들 일자리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뜨고 있고요. OECD에 가면요. 온라인 노동 지수라고 해서 지표가 인덱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 수년 동안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요. 온라인 노동이. You're a genius. Tasker's here. 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요. 긱 노동은 1920년도에 미국의 뉴올리언즈 지역에서 재즈가 유명한 동네인데 레스토랑 같은 데서 음악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정규직으로 계속 놓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야, 우리는 점심때하고 저녁때 이렇게만 조금 잠시 필요한데 그래서 야, 우리 이때부터 이때까지 잠깐 와서 음악 한두 번만 해줘. 그러면 얼마 줄게. 이렇게 해서 임시적으로, 이례적으로, 잠시적으로 하는 걸 긱이라고 해서 긱 노동이 있었는데 지금 100년 만에 우리 플랫폼 노동이 그래서 긱 노동이라는 표현도 쓰거든요. 이렇게 배달 한 건당 이렇게 필요할 때 해주는 사람들. 저도 오늘 오랑에 와서 원포인트로 긱 노동하고 가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일은 확산되고 다양해지고 청년들이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모든 제도에 있어서. 이게 이제 가장 퀘스천이긴 한 거죠. 뭐 정규직 전환이 이 문제는 차치한다 하더라도요. 일의 형태들은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회사들, 그런 브랜드들이 있으면, 작업 수단. 야, 네가 오토바이나 자가용 갖고 와서 배달해. 없어? 그래, 빌려줄게. 그리고 한 건당 배송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을 제공하면, 고객이 10,000원 냈는데, 내가 2,500원 가져가고, 너한테는 3,000원 줄게. 이렇게 하는 것. 임금이라고 안 합니다. 그래서. 보수라고 하죠. 수수료라고 하죠. 임금은 일을 하고 받는 임금 노동자,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노동자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득 보수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직장인들이요, 연말에 되면 근로소득 정산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플랫폼 노동자들은 근로소득이 아니죠. 기타 소득이거나 혹은 개입자니까 원천징수 띄는 거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플랫폼 노동자들은 얼마를 받고 있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계에서는요,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하는 일이 같은데, 조건도 같은데, 남성하고 여성과 남성이 임금의 차이가 있다. 차별적이다. 이걸 이제
성불평등한 임금 체계, 성별 격차, 젠더 불평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건 서울 지역만 분석을 한 거거든요. 기존의 노동시장이 성불평등적인 임금 체계가 플랫폼에도 고스란히 전동되고 있어요. 왼쪽 오른쪽에 보시면요. 플랫폼 노동자들 중에 여성의 임금이 더 낮거나 같은 일을 하는데 남성이 더 많은 일자리, 일감을 이렇게 찾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연구자들이 고민하는 건요.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그게 의도된 임금의 격차일까? 이런 문제도 하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요. 청년 상황도 잠깐 보면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된다 하더라도 ILO하고 OECD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2년 전에 리포트인데요. 왼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엔데믹 된다 하더라도 코로나가 종식된다 하더라도 이 4개의 집단은 더 불평등해질 것이다. 자영업자, 비정규직, 그리고 비공식 노동자, 여성 청년. 그러면 여성 청년은 혹은 자영업자 하는 청년은 이 3가지가 중첩되죠. 더 불평등한 집단으로.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K자형 양극화. 알파벳 K를 축으로 한다 그러면 ICT에 정보통신에 좋은 기업에 가는 사람들은 임금과 복지에 더 향유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중간 일자리가 알파벳 글자처럼 떨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중간 수준을 좁혀주는 게 우리 사회의 주요한 정책 방향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고 있죠. 오른쪽에 보시면 ILO나 유럽연합에서 코로나 시기에 청년들이 일자리가 젠더 불평등하기도 하고 또 청년 일자리 중에 특징 중에 니트잖아요. NEET. 학교를 떠나서 졸업하고 나서 취업도 하지 못해서 교육도 트레이닝도 받지 못하고 고용도 되지 못한 이 니트 문제가 핵심이라고 하고 보면 그 니트는 성별 격차가 더 심각합니다. 한국이 왜 니트가 심각하냐면요. 대학 진학률이 너무 높아서 그래요. 독일만 하더라도 한 30% 남짓인데 우리는 초대조까지 합하면 75%가 대학을 진학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의 다수의 국가들보다 최소 2배 이상의 대학 진학률이 높아서 학력 수준이 높기 때문에 임금이나 일자리가 전 좋아하는 단어는 아니지만 불일치, 미스매치, 수요 공급에 안 맞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위 이 지역에 많은 취준생, 이게 높은 나라가 대표적으로 청년 니트의 문제이고 이 청년 니트에 숨겨진 은폐된 청년의 일자리들이 코로나 시기에 더 심각해지고 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멀티플렉스 그다음에 자동화 키오스크로 바뀌니까 청년들이 플랫폼 노동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일자리 지도를 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평균적으로 이제 통계청 기준으로 보면 여성과 남성의 첫 직장에 선택하는 연령이 이제 차이가 있거든요. 여성은 24, 남성은 27. 뭐 군입대 뭐 등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령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은퇴 시기예요. 은퇴 시기. 은퇴 시기도 보시면 남성 여성 보면 비례하지 않아요. 첫 일자리 선택하는 게 2, 3년 차인데 은퇴 시기는 그 배 2배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이런 일자리 상태에서 우리가 일자리 지도가 어떻게 보는지도 대단히 중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러 신문의 통계청이 올해 난 겁니다. 청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떠나서 첫 일자리를 찾는 기간이 평균 11.5개월에서 거의 1년 가까이 되죠. 노동시장에서요. 직장을 선택하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일감을 찾지 못하고 장기 실업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1년 이상입니다. 장기 실업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걸 흉터 효과, 상처 효과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청년이 일자리 구직을 찾지 못하고 2, 3년 이렇게 장기 지속되면 이 흉터, 상처 효과가 10년, 20년 후에 전사의 노동시장에서 소득이나 임금이나 트라우마에 더 빠질 수 있다 해서 그래서 청년 정책의 핵심은 사실은 조기 개입이에요. 그래서 흉터 효과, 상처 효과가 깊숙하게 되지 않도록 조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우리 이제 통계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 지역으로 봤을 때 관악 지역으로 봤을 때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첫 일자리를 선택하는 게 몇 년 연령대 되고 학교를 떠나서 몇 개월이 걸리는구나. 이때 집중적으로 자원을 투여해야 되거든요. 저는 청년들하고 많이 만나고 교류하고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공감도 많이 하지만 가장 저하고 충돌되는 게 뭐냐면 청년기본법이나 청년조례 연령을 막 39, 저 밑에 가면 40살까지 조례를 바꾸재요. 나는 적용받아야 된다고.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집중적으로 25살부터 30대 초반까지 집중적으로 우리 사회에 자원해서 이 사람들이 창업을 하든 일자리를 찾든 거기에 조기 개입을 해서 장기 실업이나 흉터 효과가 안 나게 하는 게 핵심인데 지금 딱 내가 적용받아야 되니까 조례나 법규가 42살이 돼야 됩니다. 이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거는 그냥 정책의 수혜로 해줄 문제지 더 집중적으로 좁힐 필요가 있다는 개인적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사회가 제도화되면 저런 흐름이 되게 중요하고 특히 우리는 니트,
학교를 졸업하고 취준생이라든가 더 나은 일자리를 찾는 기회와 시간을 주는 정책을 한다 그러면 초기에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또 하나 있죠. 이게 노동시장에서 청년만 이런 특징이 있어요. 직장을 선택했는데 임금 근로조건 혹은 직장 문화 부서 내 적성이 안 맞아갖고 아유 이 길은 내가 아닌가 보다 하고 스스로 떠나서 다른 일자리를 찾는 자발적 이직퇴직. 근데 물론 일터나 현장에 따라서 비자발일 수도 있어요. 괴롭히고 막 그러고 뭐 성희롱도 있고 막 이러니까 이제 그게 내가 떠나니까 이제 고용보험상 그런데 자 질문 드릴까요? 자발적 이직 청년들은 어떤 불이익이 있죠? 예. 우리는요 고용보험을 가입한 노동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 조건은 비자발적이어야 돼요. 계약 만료가 되거나 회사가 폐업하거나 등등의 사유에 의해서만 네가 최소 4개월, 맥시멈 우리는 9개월의 실업급여를 주는데 자발적 실업 선택을 하는 청년들한테는 실업급여를 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청년들은 10명 중에 7명이 자발적 퇴사가 나와요. 우리 지금 사회가. 첫 직장을 선택하는데 1년 걸리는데. 그러면 첫 직장을 선택하고 난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직장을 선택하려고 그래. 근데 이걸 찾는 기간에는 5개월, 6개월 걸려. 내가 모아놓은 돈이 없어요? 부모님이 도와줄 자산이 없어요. 그럼 아르바이트나 부업을 하면서 플랫폼 노동을 하면서 이걸 해야 되거든요. 출발선이 공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발적 이퇴직 청년들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해야 된다는 게 학계 연구자나 청년 당사자들 중에 목소리가 있죠. 그럼 저한테 마지막 질문만 하면 됩니다. 2가지. 강사님 알겠는데요. OECD 유럽연합이나 이런 나라들은 그렇게 하고 있나? 예, 절반이 하고 있어요. 자발적 실업에도 실업급여를. 근데 유예기간이 있어요. 뭐냐면 실업하자마자 이미 정해놓고 실업하는 떠나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나라들은 퇴사를 하고 떠나고 1개월 후부터 어떤 나라는 2개월 후부터 유예기간이 나라별로 다른데 어쨌든 절반은 청년들한테도 자발적 실업급여를 준다. 그럼 우리는 못할 이유가 뭐냐 이 질문이 있죠. 그럼 하나만 더 있으면 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 기금이 지금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청년기금법이나 우리 중앙정부에서 그 기금 고용보험 기금에 세 재원을 별도로 이렇게 해갖고 청년 이게 되게 제일 많거든요. 일반 직장보다. 그래서 청년의 노동시장의 특징은 저는 니트도 있고 자발적 이직이 많은 문제 그리고 조기 개입해서 이렇게 평균 일자리를 찾는데 11개월 걸리는데 여기서 일자리는 저거예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임금노동자 일자리. 그러니까 플랫폼은 잡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청년들이 필요에 의해서 생계나 자발 비자발 혹은 일정 정도는 저런 일자리를 많이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플랫폼 노동이 핵심이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나라 고용보험 DB를 분석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우리나라 기업에 100명이 신입사원 청년이 들어갔다. 그럼 한 달 만에 4-5명이 나와요. 10명이.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30명이 나오고. 청년이 첫 직자를 선택해서 정년까지 지금 우리나라 몇 명 있냐? 5명. 이만큼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불안정하거나 안정되지 제도화되지 못한 일자리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요. 2004년과 2020년을 구분한 겁니다. 15년의 터울을. 그래서 보시면 가로는 2004년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건 2020년 현재를 비교합니다. 그러면 15년 동안에 청년대 노동이나 경제활동, 고용률, 실업률 등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게 뭐죠? 왼쪽 하단 보세요.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 참여율은 큰 차이가 없어요. 아니 그러면 청년 문제, 일자리 문제 하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냐? 라는 것은 2번째 블록과 3번째 블록입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걸 비경제활동이라고 그러잖아요. 학생이거나 혹은 무직이거나 한데 가장 취준생, 취업준비, 나학목. 취업준비라는 청년이 급속하게 많아졌어요. 지난 15년 사이에.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죠. 다학목. 내가 뭐 할지 몰라고 그냥 쉬어. 잠시. 이게 이제 급속하게 지금 청년 일자리가 많아진 거라고요. 오른쪽 끝에 보면 반가로 5번. 비구직 니트가 더 많아졌어요. 구직하는 니트가 있으면 다행인데 구직 의사도 없는. 이걸 일본은 조금 예전 버전하면 히키코모리, 홍콩은 은폐된 청년, 숨겨진 청년.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청년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다. 나쁜 의미가 아니라 노동시장 흐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통계적 현황을 앞에는 평균, 오른쪽은 이게 전체 평균이고요. 청년은 단일하게 볼 수 없잖아요. 초기 청년, 중기 청년, 후기 청년이죠. 그러면 19세에서 24세, 25세에서 29세, 34에서 34세 블록을 세 블록으로 보고 고용 형태가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그리고 성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성인지 남성인지, 고용보험은 가입했는지,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지. 아까 제가 애써서 지금 앞에 산업구조나 본 건 빠르게 변화하는데 일자리를 찾는 교육훈련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유급 교육훈련. 그 적용률을 보면 초기 청년, 중기 청년, 후기 청년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지역의 저런 객관적 상황을 보고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우리 사회 전반에 서울에서 이런 함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표현이 이렇습니다. 아직도 이행기냐? 학교를 떠나서 어떤 자기 모색을 하는 과정이 우리는 되게 긴 시간이 있는 것이고, 이 시간에서 국가 제도가 혹은 지역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이제 고민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오늘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는 미래 의제는 단연코 교육훈련이다. 숙련 형성의 문제가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답을 말씀드리면요. 최근에 재미있는 나라 두 나라가 있습니다. 좀 소개시켜드리면 싱가포르가 프랑스. 이걸 설계한 사람이 같은 사람인데요. 제가 2019년에 프랑스 가서 만났어요. 프랑스 노동부 찾아가고. 프랑스는요, 만 15세가 되면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우리는 주민등록증, 걔네는 사회보험카드, 아이디카드, 거기에 57만 원을 넣어줘요. 우리 돈으로. 그러면 우리 지금 교육수당이에요. 예를 들어서. 따면 그 돈을 받고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직장인도 받아요. 그래서, 나 여름에 2달 휴가 기간인데 이때 뭐 할까? 커피 바리스타 학원 다니까? 그때 당시에 물어보니까 가장 관심사가 뭐냐면 테러가 많으니까 그 보안 경비, 폭발물 이렇게 점거하는 데가 인구도 높고 그렇거든요. 위험하니까. 프랑스 청년들이 그쪽 학원 엄청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2015년, 16년 청년 보장제 유스 개런티를 이야기하면서 청년 수당이 왔다면 저는 그게 업그레이드돼서 최근에 적어도 교육훈련은 모두에게 출발선이 같이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특히 5차 산업혁명 디지털 경제 시대에 교육은 다 동일하게 받아야 되고 이 제도가 미래 의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교육훈련이요, 회사가 좋으면 해주는 거고 연수원이 있거나 아니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국가로부터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거든요. 고용보험이 3가지 계정이에요. 구직급여, 실업급여, 그 다음에 출산급여, 교육훈련급여. 모르는 사람이 많거든요. 고용보험이 가입해야 국가 유관에서 교육제도를 유급으로 받을 수 있는데 비정규직이나 청년이 가입률이 3분의 1밖에 안 되죠. 고용보험 가입률이. 또 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들은 교육훈련을 받은 비율이 4%도 안 돼요. 예, 이게 대단히 많거든요. 이런 이제 교육격차가, 여기서 교육이라는 건 이제 기술교육, 직업교육, 노동교육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당연히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는 제도 바뀌죠. 예,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니까. 오늘 제가 지하철 타다 보니까 예술인 고용보험 이렇게 되었고, 이제 예술인도 예술인 복지재단에 등록하면 계약 그 예술인 했다는 걸 전제로 해서 구직급여하고 출산급여는 주는, 또 하나가 교육훈련 급여도거든요. 이런 것들 이제 런칭해 주는 게 제 중에 하나죠. 이건 좀 도식화했습니다. 과거의 20년의 패러다임이 이거였어요. 야, 너 계약직이니 비정규직이니 정규직 전환해야지, 좋은 일자리 해야지, 파견이 용역이냐. 지금은요,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장님,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주였는데 플랫폼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가 사장님이냐, 이제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해외 국가들은 다양한 노동 분쟁을 겪으면서 지자체를 중심으로 예,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 노동이 확산되고 있고,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국제노동기구 ILO에서는 2019년에 미래일 보고서에서 10개 의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8번 의제에 이렇게 플랫폼 노동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고, 노동법도 적용받지 못해요. 시공간도 추월합니다. 이들은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일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모니터링하거나 부당한 일의 경우에도 시정할 기회가 없습니다. 고객도 존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5가지를 제안을 했고요. 이 해결 솔루션이 나라별로 지역별로 다릅니다. 유형별로 보면 대표적으로요, 첫 번째 라인, 두 번째 라인, 세 번째 라인이 있거든요. 과거에 20년 전에는요, 보험 설계사, 경기장, 골프장 경기보조원, 예, 캐디. 이런 사람들은 사장님인지 노동자인지 구분이 안 돼서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쟁점이 되기 시작했고, 법안이나 산재보험을 적용을 시켰고, 지금 우리는 플랫폼 노동이 있거든요. 저는 앞으로 미래 의제는 프리랜서다. 왜? 전 세계적으로 지난 20년 동안 딱 법제도 흐름을 보면 특수고용 노동자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지금 이슈는 플랫폼 노동이어서
나라별로 법을 만들거나 조례를 만들거나 정책을 하고 있는데 프리랜서 조례를 만든 건 전 세계 딱 하나. 뉴욕주. 근데 아닙니다. 한국이 들어갔어요. 서울특별시에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 3개인가 4구에 프리랜서 조례가 있고요. 그리고 광역시의 경기도, 광주, 부산 등에도 이제 프리랜서 조례가 만들기 시작했죠. 이런 흐름을 보면 플랫폼하고 프리랜서가 오버랩 되거든요. 그만큼 변화하는 상황에 있고, 행정기구에도 보면 자치기구에 플랫폼이나 프리랜서 전담 부서도 있기 시작해요. 서울은 노동정책팀 산하에 필수 노동자 담당인 프리랜서가 있고, 경기도 있고 다 이렇게 그만큼 변화하는 상황에서 지자체도 하고 있다는 거고요. 독일인데요. 독일은 뭐 하냐면 플랫폼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부당한 일을 경험하면 상담 구제해주는 센터입니다. 옴부즈 오피스라고. 지역에 이제 저런 게 있어요. 그래서 분쟁 조정해주기도 하고요. 자, 이건 우리 관악에 딱 맞죠. 지자체. 전 세계 최초로 이탈리아 볼로나가 디지털 노동 헌장을 발표했어요. 의회에서. 이건 뭐냐면 시민 여러분, 플랫폼 노동자들이 이렇게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하고 이렇게 우리 디지털 헌장 6개, 7개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 동의하는 업체들은 좋은 기업이니까 이런 기업들 이용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차별받지 못하고 업무 비품도 회사가 주도록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또 이게 이제 충격적인데요. 작년에 유럽연합에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 예를 들어서 독일, 프랑스들은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 사진에 있듯이 예를 들어서 배달, 우버리프트 기사다가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 5가지 중에 2가지가 해당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것 같아요. 노동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추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안을 던졌고 2, 3년 후에 각국에서 어떻게 할지 입법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냥 플랫폼 노동자, 개인 사업자 아무것도 안 해줘도 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계속 그러면 노동자가 없어지니까 유럽연합에서 이렇게 지침을 가이드라는 초안을 발표했어요. 되게 시사점이 있습니다. 딱 보면 알죠? 유니폼이나 작업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회사가. 이런 거 지시감독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거 여부에 따라서 하라더라. 그래서 노동자 추정 조항에서 플랫폼 노동자들의 입법을 지금 유럽연합에서 화두를 던지고 있고 마지막에 깨알같이 있지만 플랫폼 알고리즘도 투명하게 해라. 이런 내용까지 지금 있기도 합니다. 영상 30초짜리 짧은 거 보고요. 대안 그래프 2개만 보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독일이 4차 산업혁명을 가장 먼저 화두로 던진 나라가 지금 고민하는 건 미래의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이거 국가가 일방적으로 하지 말자 그래서 영화 다큐멘터리 7편을 만들어갖고 전도시에서 상영하게 하고 시민들이 토론을 붙이고 지역마다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야 될지 얘기를 하고 있기 시작한 겁니다. 예, 이게 오늘 전체 키워드의 그래프 중에 하나입니다. 학교를 떠나서 졸업해서 월급을 받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임금 노동자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정규직, 비정규직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죠. 과거에 비정규직은 안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특수고용 노동자 165만 명, 플랫폼 노동자 220만 명, 프리랜서 400만 명, 785만 명은 근로기준법도 적용받지 못해. 그래서 종축으로 얘기하면 비정규직이거나 초단시간 노동자들은 사각지대는 메꾸고 오른쪽에 있는 제도방 노동자들을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모든 일하는 시민을 위한 법률이 필요하다라는 게 제 주장이고 왼쪽과 같습니다. 쉽죠? 1층, 2층, 3층. 자, 3층 근로기준법 1953년에 만들어졌는데 모두 적용받지 못한다. 5인 미만이나 초단시간. 저기는 더 확대하면 된다. 앞으로 천천히. 그 밑에 노동조합법 같은 거 만들어서 자기 권리를 해라. 하면 돼요. 제 밑에 뭐냐면 모든 일하는 시민들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은 적용받아야 되겠다. 대표적으로 사회보장 안전망, 교육훈련, 남녀고용평등법과 같은 적어도 이 3개는 신분과 계약과 상관없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라면 적용받게 한다면 자본이 플랫폼 경제로 하든 프리랜서로 빼든 나 사회보험 적용받아. 그리고 교육훈련 적용받아. 출산 남녀고용평등 이 적용되면 기본적으로 이 격차나 차별 불평등은 해소할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서울 성동, 경기 성남은 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가 최근 1년 전에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꼭 노동자만이 아니라 특수고용 노동자만이 아니라 모든 조건에 있어서 해주는 것을 이제 자치국이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70년 만에 지방정부에서 정규, 비정규, 특수고용 플랫폼 따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영어로 해서 죄송하지만 근로자는 인플로이입니다. 일하는 사람은 워커예요. 이거는 신분에서 모든 일하는 취업자로
한해서 그런 취지가 있다고 해서 저도 관악에서 그런 고민 속에서 정책도 만들고 운동도 만들고 제도는 것을 화두를 던지면 우리 사회 청년 일자리가 조금 좋은 일자리로 가는데 촉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지루한 강의 교육편이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